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으로 인생 설계를 도와드리는 인생설계 원픽 진행의 김고은입니다. 100세 시대를 위한 선택, 살다 보면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위한 보험들에 대해서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생설계 원픽과 함께 하시면서 하루하루 생활을 설계하는 방법 함께 찾아가 보실 텐데요. 인생설계 원픽 생방송은 유튜브 서울경제TV 검색 후에 아래 나오는 방법을 통해서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생설계 원픽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에 대한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고요.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인생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명동일 전문가님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아나운서님 혹시 사람이 살면서 꼭 필요한 세 가지 금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맞아. 금인지 아세요? 모릅니다. 잘 모르시죠? 네. 자, 일단 첫 번째는 황금입니다. 황금. 우리가 돈이 있어야 뭐 집도 사고 그죠? 밥도 먹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 필요한 금은 황금. 자, 두 번째 필요한 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거예요. 소금 있죠, 소금. 소금, 네. 물과 소금, 소금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황금, 두 번째 소금, 마지막 금은 뭘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모르시죠? 네. 자, 우리 사람이 살면서 꼭 필요한 세 가지 금 중에 가장 중요한 마지막 금은 보험료는 조금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금은 많이, 보험료는 조금 낼 수 있게 도와드리는 다이어트 전문가, 명동희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보험료는 조금 나갈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이어서 첫 번째 주제도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갱신형 보험, 비갱신형 보험입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서 명동일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네. 전문가님, 오늘 주제 선정한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자, 제가 항상 시청자분들한테 여쭤보는 게 보험을 준비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항상 여쭤봐요. 네. 우리 아나운서님 보험 있으시죠? 보험 있습니다. 보험을 준비하신 목적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목적이 뭐예요? 저는 일단 제 자신을 위해서 보험을 들고요. 또 저뿐만이 아니라 제 주변 분들, 특히나 가족분들을 위해서 보험을 들기도 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준비할 때는 이 목적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항상 여쭤보면은 여러 가지 목적들을 얘기를 해주세요. 뭐 어떤 분들은 내가 가장이기 때문에 뭐 혹시라도 내가 잘못됐을 때 주변에 있는 내 가족들과 남겨진 사람들을 위해 준비를 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아나운서님 얘기하셨듯이 혹시라도 내가 살면서 아프거나 다쳤을 때 어떠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 보험을 준비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자, 근데 이 보험을 이 목적에 안에 맞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되려면 끝까지 보험을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보험은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목적에 맞게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구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시고요. 그리고 그게 가능하려면 끝까지 유지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방금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보험을 잘 알아보고 준비하는 과정도 참 중요하지만 이 보험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이제 얼마 전은 아니죠. 꽤 시간이 지났어요. 최신은 아니지만은 한창 SNS나 아니면 커뮤니티 이런 데서 많이 관심들을 가졌던 키워드가 가심비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보험도 굉장히 가심비 있게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험료를 얼마를 내던 간에 가심비 있게 보험료를 조금 보장은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보험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게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한 번에 우리가 물건을 구매하듯이 한 번에 일시에 내가 비용을 내고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보험은 어떻게 구조가 돼 있어요? 보험료를 우리가 매월 열심히 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 기간이
납입 기간이 짧지가 않아요. 뭐 짧으면 10년, 뭐 20년, 30년 이렇게 장기로 보험료를 내고 내가 보험을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더욱더 이 가심비와 그다음에 맞게 목적에 맞게 그리고 보험료는 합당하게 지출이 되는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좀 알아보시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정말 보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이게 20년에서 30년 정도 이렇게 이야기로 하게 된다면 보험비를 잘 납부하는 게 체감이 그렇죠. 잘 되진 네. 않습니다. 근데 시간으로 따지고 보면 엄청나게 긴 시간인 거잖아요. 네. 그런데 내가 이 오랜 시간을 보험료를 납부를 했는데 만약에 나중에 이 보험료를 또 내야 된다거나 혹은 이 보험료가 올라간다거나 하면은 조금 기분이 나쁠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굉장히 나쁘고 네. 그리고 그렇- 또 굉장히 당황할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렇다 보니까 오늘 전문가님께서 네.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소확행 보험이나 좀 네. 가심비 보험에 대해서 좀 추천을 해 주실 예정이신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그 추천을 드리려면 제일 먼저 그리고 제일 많이 체크를 해봐야 될 게 이 갱신형과 비갱신형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님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일단 갱신형 보험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갱신형 보험은 보험을 유지하는 동안 보험료를 내시는 보험이에요. 자, 근데 이 보험료를 그냥 내는 게 아니라 일정 주기마다 보험료가 올라가는 보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20년 갱신형 80세 만기 갱신형 보험을 가지고 있다라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여쭤보면은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20년 동안 보험료를 내고 나면은 80세까지 보장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갱신형 보험은 그게 아닙니다. 20년 동안 보험료를 내시고 난 이후에도 보험료를 또 내야 돼요. 언제까지? 만기 때까지. 네. 계속 내셔야 되는데, 근데 그 계속 내시는 것도 그냥 고정된 보험료를 내시는 게 아니라 보험료가 시기마다 주기마다 변동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나운서님 혹시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그 운전 부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제일 많이 이렇게 부심들 얘기하시는 게 나는 무사고야, 뭐 10년 무사고야. 그래서 내 자동차 보험료는 굉장히 싸.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우선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네. 장롱 면허고요. 아, 그리고 예. 제 주변에서는 아직까지 큰 사고를 났다고 하시는 분들을 본 적이 없어서 그렇죠. 사실 보험료 할인 혜택을 많이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사고 운전자들은 보험료를 좀 저렴하게 할인해 주거나 아니면 뭐 요즘에는 그 걷기만 해도 뭐 캐시워크라고 하나요? 그리고 또 뭐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도 이렇게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이런 그 제도들이 있어요. 자, 근데 자동차 보험 그 무사고 운전자들이 자기가 부심을 갖고 내 자동차 보험료는 굉장히 저렴해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거든요.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사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손해율이 없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분한테 내가 1년치 자동차 보험료는 받았는데 무사고 운전자이기 때문에 보험금이 나간 적이 없어. 그러면은 손해율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우대를 해주기 위해서 이제 할인 같은 거를 이제 제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자동차 보험의 경우인 거고요. 만약에 이제 사람이 준비하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질병이나 상해 아니면 뭐 사망 이런 것들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 건강보험이나 뭐 종신보험 이런 것들은 나이가 들수록 이게 어떻게 되실 것 같으세요? 근데 사실 당연히 나이가 들면은 네. 병에 걸릴 확률도 좀 그렇죠. 높고 다칠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 비싸지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얘기를 해주신 건데 보험사가 바라봤을 때는 당연히 연령 증가에 따라서 질병에 대한 노출 위험도도 높아질 거고요. 우리 어르신들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진짜 고령의 분들은 앉았다가 일어나시면서 골절이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네. 뼈의 빈도가 약해지셔서 그래서 결국엔 상해에 대한 노출도 그만큼 올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보험사를 통해서 위험률 자체도 이제 보험금에 책정이 되다 보니까 일정 주기마다 보험료가 당연히 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갱신형 보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갱신형 보험에 사실 이제 대표 주작격인 보험이 하나 있어요. 어떤 보험인지 혹시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죠.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분들이 제가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제일 이렇게 좀 의아한 거는 매달 보험료는 정말 열심히 내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기대가 있는 거야. 혹시라도 내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이제 보험을 통해서 어떤 보장을 받겠지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매월 보험료는 정말 성실히 납입을 하시는데 사실 이 구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안 가지세요. 자, 이 갱신형 보험은 지금 거의 대부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갱신형 보험의 이제 대표 주자가 바로 그 실손보험이거든요. 아나운서님 실손보험 있으시잖아요, 그죠? 실손보험 네. 아마 있을 겁니다. 예, 있으실 네. 거예요. 그리고 또 매월 보험료가 통장에서 나가면은 같은 금액이 아니라 계속 올라가면서 나가고 계실 겁니다. 아마 지금도. 네. 예, 그게 실손보험이 갱신형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실손보험을 예로 좀 한번 보험료가 어떻게 올라가냐 제가 이렇게 좀 표를 준비를 해봤는데 자 어떤 시청자님의 실제 보험가입 내역입니다. 보시면은 요 내역 중에 그 갱신 여부라는 란이 있죠. 여기에 그 Y라고 체크되어 있는 특약들이 있어요. 요게 바로 이제 실손 특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분이 처음에 보험 가입을 하셨을 때는 2008년도 당시에 10만 원 정도 선에 보험이 출발을 해요. 네. 예, 자, 근데 지금 이제 자료화면 보시면 현재 납입하시는 보험료가 얼마죠? 27만 원 정도 네. 내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면 최초의 보험을 가입했던 시점보다 거의 한 17만 원 가량이 인상이 돼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를 알고 계시면 다행입니다. 근데 모르시는 분들이 왕왕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중에 실손보험이 차지하는 부분이 작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실손보험이 그 갱신형 보험의 대표 주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보험료가 계속적으로 변동이 되면서 보험료를 납입을 해야 되는 게 갱신형 보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이 갱신형 보험의 장점에는 초기 보험료가 좀 저렴하다라는 장점이 있는데요. 네. 하지만 아쉬운 점은 갱신 시기마다 이 보험료가 좀 변동이 된다는 점과 또 보험료를 계속해서 내야 한다는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갱신형 보험과 반대되는 상품도 있죠. 당연히 있죠. 예, 갱신형 보험이랑 이제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보험이 이름부터 반대예요. 네. 앞에 B자가 붙습니다. 아. 예, 비갱신형 보험이라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보험들이 있어요. 얘는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납입 기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갱신형 보험처럼 보장받는 기간 내내 만기 때까지 아니면 내가 해지하기 전까지 보험료를 계속 내셔야 되는 게 아니라 납입하는 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 내가 그거를 설정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 20년 납 보험을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했다라고 하시면은 20년 동안 보험료를 납입을 하시면 되는데 그 납입 기간 안에 보험료 변동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납입이 끝나고 나면 그러면 이제 만기 때까지 보장만 받게 되는 보험이 비갱신형 보험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비갱신형 보험은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갱신형 보험의 장점이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거에 있었잖아요. 근데 비갱신형 보험은 반대 보험이니까 아무래도 보험료가 갱신형 보험보다는 조금 이렇게 좀 높게 산출이 된다라는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비갱신형 보험을 살펴봤을 때는 네. 갱신형 보험보다는 보험료는 높긴 하지만 그래도 보험료 변동이 없고요. 또 처음에 약속했던 보험료 이 납입이 만기가 되면은 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갱신형과 비갱신형 보험이 서로 반대되는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이해하시기 편하게 정리해서 표를 이렇게 좀 보여드리면은 명확하게 이제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갱신형 보험은 특징이 초기의 보험료는 굉장히 저렴해 보인다라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보험료가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은 지속적으로 변동이 된다. 네. 그리고 계속적으로 보험료를 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갱신형 보험은 초기 보험료는 갱신형 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금 높아 보일 수 있지만 내야 되는 기간이 딱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갱신형, 비갱신형 설명드릴 때 제일 많이 이렇게 좀 그 예를 드는 게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이용을 할 때 네. 할부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가 있고 렌트해서 차를 빌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딱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갱신형 보험은 할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 내가 차를 5년 할부로 구매를 했다라고 하면 5년 동안 내가 이제 그
할부금을 내고 나면 5년 뒤는 그게 내 차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갱신형보험은 납입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보험료 납입 없이 내 보험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갱신형 보험은 렌트카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렌트료를 매월 내고 이용을 하지만 반납 조건으로 계약을 했을 때는 렌트 기간이 끝나면 차를 반납을 해버려야 되잖아요. 똑같이 이용하는 내내 보험료는 내야 되는 게 갱신형 보험이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를 두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갱신형 보험과 비갱신형 보험의 차이를 또 자동차 구매와 네. 관련해서 좀 쉽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두 보험 좀 더 명확하게 한번 비교를 들어가 볼까요? 일단 두 가지 보험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각각의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래프로 보시면 비갱신형 보험 같은 경우는 처음에 예를 들어 뭐 30세의 남성이 같은 동일한 보장의 보험을 준비를 한다라고 했을 때, 비갱신형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보험료 변동이 없죠. 막대 그래프를 보면. 그리고 갱신형 보험은 계속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초회 보험료 부분을 비교를 해보면 갱신형 보험은 1,700원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비갱신형 보험은 23,000원부터 시작을 하죠. 그러면 거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겁니다. 자, 근데 총 납입한 거를 이제 놓고 계산을 해보면 갱신형 보험은 기간 내에 80세 만기 때까지 보험료를 꾸준히 냈다라고 하면 총 납입하는 보험료가 한 1,480만 원 정도가 되는 거고, 비갱신형 보험은 반대로 초기에는 보험료가 좀 높아 보일 수 있지만 납입이 완료된 시점으로 계산해 보면은 한 560만 원 정도 납입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최초 보험료만 비교했을 때는 한 20배 정도가 비갱신형 보험이 비싸 보이지만 최종적으로 납입한 보험료를 따졌을 때는 오히려 비갱신형 보험이 한 3분의 1 수준 정도의 보험료를 납입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이렇게 그래프를 좀 살펴봤는데 사실 처음에는 이 보험료만 봤을 때 이 비갱신형 보험이 오히려 10배 넘게 좀 그렇죠. 차이가 나다 보니까 너무 비싼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네, 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총 납입하는 보험료 결과를 보니까 사실은 갱신형 보험이 더 많은 금액을 내고 있다는 것을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좀 정확하게 그래프로 확인을 해보고 나서 차이가 확실히 더 명확히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또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보험료를 산출하는 기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뭐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만 좀 짚어드리면, 당연히 연령의 증가에 따른 보험료가 반영이 될 거고요. 그리고 병력. 기존의 이제 피보험자가 갖고 있었던 혹시 요 과거 병력이라든가 아니면은 보험금을 얼마나 내가 청구를 했는지 이런 이력들, 그리고 당연히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 이런 것들이 보험료가 갱신될 때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앞서 보여드렸던 그래프는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한 채 그냥 단순 갱신형의 구조만 보여드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얼마가 오를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전문가님 좀 얘기를 들어봤을 때 사실 지금까지는 비갱신형 보험으로 준비를 하는 게 좀 더 가심비가 있다라고 느껴지는데 비갱신형 보험으로 무조건 준비를 해야 되는 걸까요? 일단 뭐 의도한 건 아니지만 여태까지 얘기 들어보면은 네. 이 가심비가 비갱신형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아나운서님 혹시 세상에 뭐 보험을 포함해서 물건도 다 포함해가지고 정말 완벽하게 이거 내가 하나 구매를 했는데 이건 진짜 세상에 단점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이런 구매를 해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 처음에는 뭔가 품질에 만족스럽다라고 생각한 적은 있지만 그렇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와 보면은 또 좋은 제품들이 많이 등장을 그렇죠. 하더라고요. 뭐 아쉬운 점도 생기고 네. 계속적으로 이제 세상은 발전을 하니까 뭐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 하나면 된다. 이거는 조금 굉장히 섣부른 판단인 것 같고요. 상황을 놓고 비교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이 보험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아까 뭐 그 갱신형 보험이 지금 상대적으로 비갱신형 보험보다 가심비가 없다라고 느끼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갱신형 보험도 분명히 필요한 보험입니다. 이 부분은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수요도 있는 보험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이게 또 굉장히 가심비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결국 이 오늘 키워드가 좀 가심비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좀 가심비 있는 보험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이 갱신형 보험을 가심비 있게 활용을 하시려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둘 다 활용을 하는 겁니다. 비갱신형 보험도 활용하시고 갱신형 보험도 활용을 하시고 그래서 비갱신형 보험은 보험의 기초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꼭 필요한 보험들 있잖아요. 뭐 진단비라든가 수술비라든가 이런 꼭 필요한 것들을 비갱신형 보험으로 세팅을 해서 기본 토대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위에 뭐 서브 보험 아니면은 내가 조금 더 뭔가 필요할 것 같아서 추가로 드는 보험들을 보험료가 저렴한 갱신형 보험을 활용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보장도 보장대로 넓게 가져가실 수 있고 그리고 보험료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방금 말씀해주신 이런 해결책 외에도 좀 키포인트가 될 주의점까지 짚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한 세 가지 정도로 지금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내 보험의 증권을 먼저 확인해 보시고 내가 어떻게 보험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갱신형으로 들어있는지 비갱신형으로 들어있는지 이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해보시는 게 필수일 것 같고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나쁜 보험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활용하였느냐에 따라서 가심비 있는 보험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력이 되는 기본적인 토대는 비갱신형 보험으로 준비를 하시고 추가적인 어떠한 보험을 준비할 때는 갱신형 보험을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구조적으로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렇게 명확하게 장단점을 활용을 하시면은 그러면 내 보험이 앞서 제가 인사말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보험금은 많이 보험료는 최대한 조금 낼 수 있는 보험으로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정보는 이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알아본 내용들 화면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주제는 2대 혈관 질환 보험입니다. 조금 생소하긴 한데 네.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제 뭐 암보험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실손보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관심도 있으시고 준비를 하셨는데 상대적으로 요 2대 혈관 질환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준비를 하셔야 되는 시점에도 불구하고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사실 제 주변만 봐도 암보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봤다 하는 사람들은 있는데 이렇게 뇌나 심장 관련된 보험들 얘기는 좀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는 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제가 왜 이제 이 이대 혈관 질환 보험을 좀 준비를 하셔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몇 가지 좀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요 이제 뇌혈관 질환과 아니면은 뭐 심혈관 질환, 심장 질환 요런 이제 그 이대 질환이 사망률이 암 다음으로 높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부동의 사망 원인 중에 질병 부분은 1위가 암이지만 그 바로 뒤를 뒤쫓는 게 요 뇌혈관과 심혈관 심장 질환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발병률이 사망률이 높은 질환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치료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최초에 이제 진단을 받고 검사를 하는 순간부터 시작을 해서 뭐 스텐트 삽입술이라든가 이런 이제 수술과 시술 그 비용들 그리고 추가로 혈관 질환은 향후에 혹시라도 몸에 이제 그 장애가 남았을 때 이거를 치료하는 기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질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흔히 얘기하는 이제 중풍 같은 게 대표적인 혈관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준비를 좀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발병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암만큼 발병률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질환이 이 두 가지 혈관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실질적으로 내가 보험을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장이 되고
어떤 상황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 네. 이대 혈관 질환 보험이라고 하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이대 혈관 질환이 뭘까요? 이대 여기서 말하는 이대는 뇌혈관과 네. 그다음에 심장에 있는 혈관 질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뇌혈관에는 이제 그 가장 보편적인 게 뭐 뇌출혈이라든가 뇌졸중, 우리 어르신들 얘기하는 중풍, 뇌경색증 아니면 뭐 뇌동맥류, 꽈리 이런 것들이 있고요. 뭐 심혈관 질환에는 그 심근경색증이라든가 아니면 협심증 거기에 요즘에 이제 심장까지 보장을 해주는 뭐 그 부정맥이라든가 심부전 아니면은 빈맥, 서맥 이런 것들에 대한 질병들이 이대 혈관 질환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말만 들어도 참 무서운 질환이라는 네. 게 느껴졌는데요. 그렇다면 이 혈관 질환이 왜 발생을 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뭐 가장 큰 이유는 요즘엔 그렇게 그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뭐 서구화된 식습관들, 네. 그리고 잘못된 뭔가 이제 그 식습관, 그리고 흡연 아니면 음주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혈관이 점점 막히거나 아니면은 한쪽 혈관 벽이 얇아지면서 거기가 이렇게 부푸는 경우가 올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그게 그대로 두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제 막히다 못해서 이제 터진다거나 아니면 이게 부풀다 못해서 터진다거나 이러면 이제 출혈까지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이제 그 뭐야 상황들이 아무래도 이제 혈관 질환의 비율을 좀 높이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무서운 이대 혈관 질환이다라고 네. 느껴지는데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보험으로 언제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일단 우리나라는 정말 좋은 나라인 게 네. 그 의료보험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혜택이 우리가 건강검진. 네. 늘 뭐 평균적으로 2년에 한 번씩들은 받으시고 뭐 자주 받으시는 분은 1년에 한 번 받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 그 건강검진 때 요때 이제 좀 진단을 많이 받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젊은 분이시더라도 그날 내가 건강검진 당일날 뭐 혈압이 좀 높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의사 선생님이 이 혈압을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뭐 약을 막 30일치 이렇게 처방을 해주는 경우가 엉망 있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혈압 환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CT 같은 거 촬영을 하다가 뇌에 이제 그 조금 부풀어져 있는 뇌동맥류라고 하거든요. 꽈리라고도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이 조기에 좀 많이 발견이 되는 추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대 혈관 질환 보험 뭐 이걸 그 포함해서 보험은 건강검진 하시기 전에 내보험을 한번 좀 들여다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 전에 한 번쯤 보험을 좀 점검을 하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보험을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진단을 받아버리면은 그러면 여태까지 매월 보험료는 성실하게 납입을 했지만 보험금을 하나도 못 받는 상황이 올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네.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라도 특히 이 이대혈관 질환의 내보험이 어떻게 준비가 돼 있는지 꼭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뭐 건강검진이나 가볍게 구급차를 타고 가서 발견되는 이런 질환이나 아니면은 두 발로 병원에 들어가서 내가 뭔가 징조를 느끼고 병원 가서 막 그 CT나 뭐 MRI나 이런 것들을 찍어보고 발견되는 질환 우선적으로 어떤 보험에 좀 대비를 하고 싶으세요? 저는 선택이 네. 진짜 어려운데요. 저 네. 사실 두 가지 다 보험이 그렇죠. 좀 됐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 주요 치료비라는 게 네.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혹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그 뭐 이런 이제 건강검진 통해서 또 이제 진단을 받으면 보장이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당연히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좋은 거고 요즘에는 이 보험을 준비할 때 예전에는 이 그 이대혈관 질환이 진단비 위주와 이제 뭐 수술비 이런 식으로 보장이 되는 특약들이 구성이 다였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주요 치료비라고 해서 진단비 외에도 내가 치료를 할 때마다 보장을 해주는 보험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험의 장점은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내 혈관이든 심장 혈관이든 아니면 심장 질환이든 이런 것들로 인해 진단을 받은 이후에 뭐 수술이 됐든 시술이 됐든 치료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연에
1회, 많게는 최대 3회까지 10년을 주는 보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단비 같은 경우는 최초 1회에 내가 보장을 받고 나면은 이게 사라져 버리는데, 요런 이제 주요 치료비라는 이름이 들어간 특약들은 이렇게 내가 치료만 받으면 최대 10년까지 계속적으로 보장을 해주는 보험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이제 혈관 질환들은 향후에 이제 그 후유증이나 이런 것들이 남을 수가 있어서 장기적으로 좀 치료를 해야 되는 그 질환들이기 때문에 딱 1회만 보장되는 진단비도 물론 좋지만 이런 주요 치료비 같은 보험들을 같이 준비를 하시면 치료 기간 내내 보장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네. 주요 치료비와 관련해서도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런 혈관 질환 관련해서는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두고 바라보는 것도 좋다는 말씀까지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네. 이 2대 혈관 질환 보험에서 좀 키포인트가 될 만한 주의점이 있을까요? 몇 가지 이제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보험을 한번 일단 열어보세요. 열어보시고 나서 어떤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 되냐면, 일단 이대혈관 질환은 보장 범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뇌혈관 같은 경우는 뇌혈관 질환, 뭐 그 뇌졸중, 뇌출혈 이렇게 특약들이 구성이 돼 있는데 보장 범위가 다 틀려요. 근데 보장 범위가 제일 넓은 건 뇌혈관 질환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특약이 가장 넓기 때문에 내 보험에 뇌혈관 질환 진단비든 수술비든 특약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로 심장 질환, 뭐 심혈관 질환도 마찬가지로 심혈관 질환은 허혈성 심장 질환 과 그다음에 뭐 급성 신경색 이런 이제 특약들이 있는데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가 협심증까지 보장이 되는 심혈관 질환 진단 그 특약 중에 보장 범위가 제일 넓은 특약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준비가 되는지 한번 보시고요. 이 이후에 또 심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심장 질환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 보험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혈관 질환이 아닌 뭐 부정맥이라든가 심부전 이런 것들까지 보장이 되는 보험으로 갖고 있는지 이 범위를 체크하시는 게 가장 먼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워낙 이제 관심도가 좀 낮긴 하지만 이제는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이라고 해서 그 방심하시면 안 돼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젊은 연령층에도 요즘에 혈압 환자라든가 뭐 당뇨 환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혈관 질환에 대한 대비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나이를 구분하지 않고 전 세대가 좀 준비를 해야 되는 보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2대 혈관 질환 보험에 관련해서는 정말 나이를 불문하고 전 세대가 조금 모두 관심을 갖고 미리 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똑똑한 보험 설계를 위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방금 소개해드린 정보의 경우에는 이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기 때문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한 번 더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나눠본 내용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제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마지막 주제는 암보험입니다. 사실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제가 보험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많이는 모르는 네, 보험 어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저도 암보험에 대해서는 좀 들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이 암보험을 주제로 선정한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제 관심도가 많은 보험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혹시 우리 아나운서님은 네.
물론 이게 굉장히 좀 질문 드리기도 좀 그렇긴 네. 하지만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라도 내가 뭐 암 진단을 받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 같은 것들. 저는 해본 적 있어요. 저는 정말 상상도 하기 싫지만 그죠? 예. 해본 적은 있습니다. 아, 혹시나 그죠. 내가 나중에 걸리면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있어요. 맞아요. 이게 왜냐면은 그만큼 암이라는 질환 자체가 환우분들도 주변에 있는 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발병률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 암보험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 그 암으로 진단받게 되면 사실은 그 제일 어려운 부분이 그거예요.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네. 예, 그래서 치료를 받으면은 정말 어느 사람이 뭐 경제활동 일을 다니면서 치료받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그쵸.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단은 경제활동도 멈출 수가 있고요. 그리고 치료를 받으면서 들어가는 치료비들이 굉장히 좀 고액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부작용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다 감안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암이라는 질환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는 질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이 사망률 1위가 암입니다. 아까 2, 3위가 이대 혈관 질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암에 대한 그 질환이 어떻게 발병이 되고, 그리고 보험을 통해서는 또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 대비 방법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이 전문가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여전히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건 바로 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치료받는 과정에서도 참 다양한 고통을 안겨주는 질환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암을 보험으로 좀 어떻게 대비를 하면 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우리나라 그 암 발병률부터 좀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 얼마만큼 우리나라에 암 환우분들이 많이 계신지, 발병률이 얼마나 높은지 이런 거를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통계치로 보면은 남성분들은 5명 중에 2명, 여성분들은 3명 중에 1명 정도 암 발병률을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진짜로. 뭐 친구 5명 중에 2명은 암 진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발병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보험도 잘 준비를 하셔야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방금 이 통계 자료를 한번 살펴보니까 확실히 발병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가 네. 있었는데요. 전문가님 말씀대로 이 남성은 5명 중에 2명, 그리고 여성은 3명 중에 1명 정도의 발병률을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발병률이 높다 보니까 아까 전문가님께서 저한테 해주셨던 질문처럼 그쵸. 나도 혹시 나중에 암에 걸릴 확률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암도 성별에 따라서 조금 암의 차이가 있다라고 들었는데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발병률을 우리가 봤으니까 발병률은 굉장히 높은 게 암이고, 그리고 이게 또 신기하게 남녀 성비에 따라서 발병하는 암의 그 순위가 달라요. 그래서 네. 남성부터 보면은 일단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그 1위가 폐암입니다. 폐암. 아, 네. 그리고 2위가 뭐 이제 대장암, 그다음에 뭐 전립선암,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발병률이 높다라는 통계치가 있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1위가 유방암이에요. 그리고 2위가 갑상선암, 그다음에 뭐 대장암 이런 순위거든요. 그래서 남녀의 발병하는 이 암의 그 종류가 상이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비에 따라서 암보험도 준비를 하는 게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남성분들은 발병률이 높은 암 위주의 어떠한 보장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는지 체크해야 되는 거고요. 여성분들은 뭐 유방암이나 갑상선암이 굉장히 발병률이 높기 때문에 또 거기에 맞춰서 보험을 준비를 해야지만 내가 빠짐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남성과 여성의 발병하는 암의 종류에 좀 차이점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남성의 경우로는 폐암, 그리고 대장암, 전립선암 순서였다면 여성은 유방암, 갑상선암, 그리고 네. 대장암까지 그에 따른 좀 다른 보험에 대한 차별 전략도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전에는 이렇게 암 발병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쵸. 걱정을 많이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사망률을 좀 많이 따지는 추세였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치료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사망률보다는 생존율을 따진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그 주변에 이제 동네 어르신분의 한 분이 뭐 암 진단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사실 동네에 다 알았어요. 아, 예, 네. 그 정도로 굉장히 같이 걱정도 해주고 빨리 완치하시기 쾌유도 이렇게 기원하고 했었었는데 옛날 이 사회적인 그 뭐야 시각이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 제일 그 느낄 수 있는 게 사실 이제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네. 옛날 영화의 그 뭐 멜로나 이런 게 좀 그 슬픈 영화들 보면은 대부분 이제 암환으로 이렇게 좀 주인공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편적인 게 이제 머리에 이렇게 비닐을 쓰시고 네. 예, 굉장히 좀 수척한 모습으로 이렇게 막 그런 영화들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에 이제 좀 이렇게 이별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았는데 그게 그것 때문에 생존율 자체가 그 당시에는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암 진단 받으면은 진짜로 이 생존율이 그다가 높지가 않았으니까 사회적으로 이제 좀 그런 분위기의 현상들이 있었던 건데 요즘은 다릅니다. 이 의료 기술이 계속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통계치로만 봐도 예전에 생존율이 한 40%대였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거의 70% 정도 수준까지 그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존율이 높아졌다는 건 그만큼 치료법이 발달을 했다는 얘기고요. 이 치료법을 받으려면 또 뭐가 들어가죠? 뭐 당연히 그렇죠. 네. 예, 경제적인 부분이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비용적인 부분들을 내가 정말 그 온전한 상황에서 정말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게끔 그런 상황을 만들려면은 그러면 이제 보험을 잘 준비를 해야 그런 상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이렇게 예전과는 다르게 현재는 좀 암 환자들의 생존율이 높아졌기 네. 때문에 이런 생존 가능성에 따른 그런 암 보험에 대한 대비도 조금 달라질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암 보험은 좀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자, 일단 암보험은 여러 가지 뭐 종류들이 있어요. 예, 특약 구성들이 있는데 제일 먼저 기본이 되는 거는 암 진단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이 진단비가 왜 기본이 되냐면은 이 진단비의 가장 큰 장점은 말 그대로 어떤 걸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단자가 들어가는 특약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당신 암입니다라고 진단만 내려주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게 이 진단비 특약이에요. 그러니까 조건 자체가 까다롭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진단비 관련된 보험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뭐 수술을 하면은 암 수술 할 수가 있죠. 암 수술이라든가 아니면 항암 방사선 아니면 약물 이런 치료들을 받았을 때 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약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하신다고 하면은 암에 대해서 뭐 진단부터 치료까지 준비를 하실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네. 가입할 때 정한 기준만큼 가입 금액만큼만 보장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 저희가 암 진단비는 얼마 정도로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이거는 이제 치료비 부분을 좀 우리가 같이 보면서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뭐 그 실질적으로 암 치료하는 비용 중에 가장 많은 암이 이제 간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암 같은 경우는 약 평균적으로 한 6,600만 원의 치료비가 발생을 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뭐 췌장암이나 이런 것들이 평균 한 6,300만 원 정도, 폐암도 한 4,600만 원 정도 이렇게 비용들이 발생을 한다고 하거든요. 자, 그리고 뭐 아까 여성 1위 암인 유방암 같은 경우도 네. 평균 치료비가 한 1,7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면은 사실 적은 비용은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정말 제가 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이런 암 치료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맞습니다. 알게 네. 되고 나니까 이 암 환자분들에게는 좀 더 부담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긴 네. 하는데 근데 사실 이게 실손보험으로 어느 정도 처리가 되진 않을까요? 맞습니다. 뭐 실손보험으로 당연히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근데 이거는 실손은 말 그대로 본인 부담금이라는 게 또 있고요. 네. 그리고 또 급여 비급여 부분이 나눠서 보장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뭐 급여 치료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큰 뭐 그 금전적인 부담은 없겠지만은 비급여 치료를 받았다 아니면 뭐 통원 치료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상당수의 부분들이 실손보험을 통해서 보장이 모자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네. 그래서 실손보험도 당연히 보장은 되지만 여러 치료법에 따라 이 한도나 이런 것들이 좀 아쉬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손보험만 믿으시면 안 되고 앞서 말씀드린 뭐 진단비라든가 아니면 수술비 뭐 치료비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준비를 하셔야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실손보험만 믿고 이렇게 암 치료비를 준비한다기보다는 따로 이런 보험이나 암보험 같은 것들이 잘 대비가 되어 있어야 나중에 이런 치료비 부담도 좀 덜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암 진단비의 경우에는 단순히 병원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생활비까지 좀 대처하는 돈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맞아요. 예, 그래서 뭐 이제 저희가 그냥 권유를 드리는 금액으로는 한 뭐 이제 5천에서 1억 정도 준비하실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기준점은 본인 연봉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한 1년 정도는 이 그 보험금을 받아서 어떠한 이제 경제 활동 없이 치료에만 좀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금액을 좀 설정을 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겠죠. 자, 근데 이제 정답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경제 상황에 맞춰서 이 그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정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뭐 예를 들어 보면은 뭐 월소득이 300만 원이신 분이랑 그다음에 월소득이 500만 원이신 분, 뭐 두 분이 있다. 경제적으로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 분이 암보험을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은 일단 뭐 예를 들어 300만 원 중에 고정 지출이 약 250만 원이고 BC는 뭐 500만 원을 받지만 뭐 예를 들어 고정 지출이 400만 원이다라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둘 다 동시에 암 진단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뭐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는 이제 뭐 그 치료는 뭐 각각 뭐 산정특례 적용받고 뭐 하면은 1,000만 원 정도 들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네. 자, 그러면 A 씨는 250만 원 곱하기 10개월, 12개월 하면은 뭐 3천만 원의 생활비, 여기 이제 총 치료비가 1,000만 원이 들었으니까 4천만 원의 이제 지출이 생긴 거고, B 씨 같은 경우는 뭐 400만 원 곱하기 12개월에서 4,800만 원의 생활비에 뭐 치료비 이제 1,000만 원에서 총 이제 5,800만 원 정도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러면 이렇게 느꼈을 때는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이렇게 살펴보니까 네. 무조건 소득이 높다고 해서 더 여유로운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이제 왜 경제 활동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매달 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서로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각각 두 사람이 암보험으로 준비를 해서 진단비를 4천만 원을 준비를 했지만, 예를 들면 A 씨 같은 경우는 그 4천만 원을 받아서 본인이 지출한 만큼의 그 비슷한 수준의 부담 없이 보험을 통해 준비를 할 수가 있었던 거고, B 씨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진단금을 받은 이후에도 한 1,800만 원 정도가 이제 부족한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암보험 진단비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이거는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딱 정해진 금액을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소득 수준과 그다음에 지출 상황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를 한 이후에 준비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방금 또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진단비는 단순히 평균 금액이 아니라 이 각자의 상황과 소득 가치관 등 나의 상황에 맞게 설정하다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 내용 말고 또 암보험에 대해서 좀 요즘 트렌드에 맞는 암보험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요즘 트렌드는 앞서 이제 얘기했던 이 진단비 있잖아요. 네. 자, 이 진단비를 내가 받았는데 만약에 이거를 뭐 치료비를 다 써버리면 사실 이 진단비 받은 게 또 크게 도움이 못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죠? 그래서 요즘 트렌드는 요 진단비를 지키는 보험이 또 새로 나왔습니다. 네. 그게 이제 바로 암 주요 치료비라는 보험들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말 그대로 내가 암으로 인해 수술을 하든 아니면은 뭐 항암 치료를 받든 방사선 치료를 받든 치료를 받으면 앞서 그 이대 질환처럼 연애 뭐 1회 아니면은 뭐 최대 3회 이렇게 해서 10년 동안 보장을 해주는 치료비 보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치료비가 발생된 거는 요 주요 치료비 보험을 통해서 보장을 받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진단비는 내가 지킬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뭐 이건 여담이지만 아나운서님 요즘에 네. 이렇게 이제 암 진단비를 이렇게 막 몇천만 원씩 목돈을 받잖아요. 다들 어디에 쓰시는 줄 아세요? 제일 많이 지출하는 게 어디일 것 같아요? 치료비 아닌가요? 치료비, 그죠? 예, 네, 예. 치료비. 그렇게 대부분은 이제 보험을 치료 목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준비를 한다라고 하니까는 이제 진단비를 받으면은 그쪽에 이제 소비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요즘 통계로는 이 진단비를 받으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대출금을 갚는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차를 바꾸시는 분들도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단비를 예전처럼 치료 목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필요한 상황에 맞춰서 활용할 수 있는 그
목적이 되려고 한다면은 요 주요 치료비 같은 보험을 준비를 해놓으시면 진단비는 내가 원하는 곳에 활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제 목돈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암보험을 준비할 때 요즘 트렌드는 진단비 준비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런 암 치료를 보장을 해주는 암 주요 치료비까지 같이 준비를 하시는 게 요즘 최적의 암 보험 트렌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방금 이렇게 암 주요 치료비까지 설명드리면서 트렌드에 맞는 암보험 준비 방법까지 잘 알아봤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정보의 경우에는 이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들 화면 통해서 정리해보시죠. 네, 오늘 이렇게 명동일 전문가와 함께 유익한 보험 내용 알아봤습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인생설계 원픽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